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과거보다 훨씬 더 락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코어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 CPU 하나에 어떤 속도를 올리는 거가 그 열의 한계로 인해서 굉장히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코어 수를 많이 증가시켜서 패러렐리즘을 올리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쪽에서도 어떤 그러한 하드웨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뭐 서버 프로그래밍에서만 그렇게 뭔가 패러렐리즘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은,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비롯해서 굉장히 작은 스몰 디바이스나 인베디드 환경에서도 코어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의 전반적인 그 프로그래밍에 컨커런시 이슈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컨커런시 이슈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 지금 그 코어 수가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스레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내가 워크플로우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친구들이 뭔가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접근하려고 할 때 이거를 잘 줄 세우기를 안 해주면은 뭔가 데이터가, 중간 데이터가 날아가든지, 아니면 얘가 쓴 거를 얘가 덮어 써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데이터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보통 락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버헤드가 커서 락을 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락프리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락이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락을 통해서 어떻게 컨커런트한 플로우들이 컨트롤이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번 장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강의의 인트로덕션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예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컨커런트한 접근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입니다. 클래식 이그젬플이에요. 은행 계좌에서 뭔가 돈을 인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과 유역 거리면 친구가 은행 계좌를 그냥 쉐어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트 통장인가 보죠. 그래서 100만 원이 있었대요.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을 그 어떤 계좌로 이체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 계좌에서 뽑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ATM에 들어가는 뭐 함수를 만들었다. 그래서 withdraw 해서 계정을 받아서 내가 어떤 금액을 돌려주면 되는지, 사실상 돌려준다는 거는 밸런스만 줄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코드를 짜봤습니다. 어떤 계좌에 지금 현재 있는 밸런스, 그 잔고를 읽어와서 로컬 변수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 변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인출을 할 거니까 빼서 다시 그 변수를 이 밸런스에다가 저장을 하고 지금 그 잔고 계좌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가 동시에 이거를 실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형광 하늘색이 여러분이 실행을 한 인스트럭션들이고, 이 어두침침한 보라색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실행을 한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100만 원을 읽었어요. 자, 보세요. 계좌에서 내가 밸런스가 얼마나 있는지 읽었을 때 그때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내가 인출할 거니까 여기엔 90만 원이 저장이 됐겠죠. 그러고 나서 인터럽트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친구가 다시 동일한 함수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친구가 함수를 실행한 그 시점에는 해당 계좌에 지금 100만 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읽어와서 내 로컬 변수에서 90만 원으로 바꾼 거니까 이 계좌에는 그대로 100만 원이 보이겠죠. 얘도 100만 원 읽어왔어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90만 원이 됐고 그거를 다시 이 계좌에 저장을 했어요. 90만 원 저장했어요. 그러면 저기 밸런스에 원래 이제 있던 거기에는 90이라고 적힌 건데 다시 컨텍스트 스위치가 돼서 여러분들의 코드 마지막 한 줄을 실행을 하면 여기에서도 90을 다시 저장을 하니까 원래는 뭐가 돼야 되죠? 두 명이서 10만 원씩 인출을 했기 때문에 80만 원이 저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90만 원이 저장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여러분들한테는 참 행복한 문제지만 은행은 파산이 되겠죠. 네, 그게 사실은 이러한 은행의 그 계좌 이체뿐만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러한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는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글로벌 변수예요. 얘는 셋들끼리 쉐어를 하고 있는 쉐어드 베리어블이라고 해봅시다. 어딘가에 있는 내가 접근 가능한 글로벌 변수인데 걔를 나는 그냥 플러스 해서 1을 증가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한 줄이기 때문에 몽창 한꺼번에 다 실행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컴파일을 해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인스트럭션으로 바뀌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EAX라고 하는 레지스터에다가 내가 100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1을 거기다가 1000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게 메모리 어드레스죠. 메모리 어드레스 사실 이게 조금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메모리 어드레스 1000번째에 가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EAX에 넣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100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EAX에 넣었으니까 EAX는 레지스터 값이라 걔가 이제 100을 들고 왔고 그리고 1을 더했으니까 여기 이제 100일이 된 상태인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이 값을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죠. 이렇게 메모리에.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실행을 하고 컨텍스트 스위치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실행하고 있던 CPU의 레지스터 상태는 어딘가 저장이 됐고 실제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메모리에 그 1000번지에 있는 G는 그대로 그냥 100이었을 거고 얘는 지금 읽어와서 100일이 됐는데 여긴 100이었을 거고 그러면 스레드 2가 다시 이 작업을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면 여기에 있는 값은 다시 100을 읽어와서 100일이 돼서 다시 저장을 하면은 100일을 여기 적으니까 여긴 100일이 됐겠죠. 근데 이 친구는 다시 얘가 컨텍스트 스위치가 돼서 마지막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면 얘도 다시 100일을 적으니까 얘도 플러스 1을 했고 얘도 플러스 1을 했는데 결국에 결과값은 102가 아니라 101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예제인 것 같은데 농구장, 야구장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군데죠.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디텍트해서 내가 얼마나 왔는지를 카운트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내가 공유를 하고 있으면 얘가 플러스 1을 했고 얘도 플러스 1을 했는데 결국에 두 명이 아니라 한 명만 온 것 같이 그렇게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inconsistency proble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consistency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했으면은 그 결과가 올바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consistency는 우리나라 말로는 일관성 있는 결과가 안 나오고 비일관성,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죠. 나는 두 개를 더했는데 결과값은 하나만 더해지는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 게 inconsistency proble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내가 좀 고급 개발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걸 좀 잘해야 되냐면 뭔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일단 깊게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푸는 솔루션도 또 깊게 이해를 해요. 그러고 나면 모든 게 다 간단해져요. 간결해져가지고 내가 이게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된다까지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요. 그게 될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배울 때 어렵고 헷갈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복해서 다시 정리해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간결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이제 그걸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을 조금 살펴보면은 뭐가 문제인 거냐면, 그 스레드들이 뭔가를 공유할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얘도 쟤를 고치고 싶고 나도 쟤를 고치고 싶은데, 우리가 서로 달려들어서 고치면 내 데이터도 아니고 저 친구의 데이터도 아닌 그런 식의 데이터가 쓰여지거나, 아니면 뭐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실컷 파일을 열어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애도 동일한 파일을 열어서 편집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친구도 막 편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막 두 가지 버전이 생겼는데 내가 기껏 업데이트 해놓은 거를 남이 덮었어 버리면 제가 업데이트 해둔 게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문제의 본질은 자원을 공유함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스레드가 실행이 되는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시면은,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프로세스 안에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메모리에다가 그려보면은, 메모리에, 이건 버추얼 메모리지만 어쨌든 코드가 있고 여기 뭐 데이터 같은 게 있고 힙 영역이 있고 여기에 이제 스택 영역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스레드별로 생성이 된다고 했어요. 스레드 A, 뭐 스레드 B. 왜냐면은 얘네들이 그 어떤 플로우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유하면 사실상 워크플로우를 별도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스레드가 이제 실행하는 그 코드 중에서 지역 변수 있잖아요. 로컬 베리어블. 이런 것들은 결국에 스택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는 나 혼자서 접근을 하는 거라 이러한 그 컨커런시를 컨트롤 해야 되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공유하는 변수들, 여기 뭐 카운트 변수라든지 어레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글로벌하게 뭔가를 만들어 놨고 이 스레드 A와 B가 동시에 뭔가 이 친구한테 가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거나 위드를 해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그 코드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local variables are not shared among threads. 그런데 얘네들은 결국에 스택에 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레드들은 다 각각의 스택을 갖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스택에 있는 거는 그 각각의 스레드들끼리 공유하지 마세요. 얘는 왜냐면은 저 친구가 접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하던 일이 종료가 됐으면은 이 스레드가 갖고 있던 스택은 다 반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스택에 남겨져 있는 데이터를 남하고 공유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들 간에 뭔가 데이터를 함께 써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글로벌하게 접근이 가능한 힙이라든지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문장은 글로벌 베리어블이나 다이나믹 오브젝트들은 쉐어가 되죠. 보통 글로벌 베리어블 우리가 데이터 영역에 접힌다고 얘기를 하고 다이나믹 오브젝트는 에멀록 같은 걸로 잡히는 힙의 영역에 잡히는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얘네들은 이 스레드들이 뭐 생성을 했든 어떤 함수를 실행하든지 간에 늘 살아있기 때문에 접근이나 쉐어가 가능하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앞부분에 세 가지 그 아이템은 스레드 환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조금 더 크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컨커런트한 프로그래밍을 만드실 때 내가 멀티 스레디드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시큐리티 이슈든지 뭐 다른 코드 공유가 별로 없어서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프로세스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어떤 협력하는 애들을 스레드로 만들든 프로세스로 만들든 얘네들 간에 뭔가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큐에 리퀘스트를 넣었는데 가져갔는지, 큐가 꽉 차진 않았는지, 큐라고 하는 게 결국에 쉐어드 리소스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사실 이제 프로세스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프로세스 간에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쉐어드 메모리 같은 걸 이용하거나 이게 이제 IPC라고 하는 인터 프로세스 간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들을 이용하는 건데요. 쉐어드 메모리든지 아니면은 파이프라든지 뭐 파일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레드들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스레드들은 이제 자기가 그냥 변수를 저장,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처럼 하면 그게 바로 데이터가 공유가 되는 건데 프로세스들은 그런 식으로 못하니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과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저 친구의 영역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통해서 접근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보통 프로세스들이 접근을 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죠. 프로세스 A와 프로세스 B가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뭔가 커널 메모리에 이렇게 매핑을 시켜줘요. 이렇게. 얘는 여기 영역을 매핑해. 그러면 여기다가 쓰면 여기다 반영되고 얘도 여기서 읽어가면 여기서 읽어가게. 이게 바로 쉐어드 메모리고요. 그래서 메모리 일정 부분을 커널한테 요청해서 매핑을 해가지고 뭔가 둘이 공유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거나 뭐 파일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럴 때도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코딩할 때 이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유저 레벨에서는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컨커런시를. 왜냐하면은 OS가 이걸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OS가 결국에 이 시어드 메모리 뭐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OS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얘네들 설정을 해놓고 물론 거기는 데이터들을 접근할 때는 뭔가 그게 있겠지만 그 컨커런시 컨트롤 같은 거 OS가 잘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레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민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번 강의에서는 스레드 기반으로 컨커런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볼 이 문제를 보통 어떠한 이름으로 붙이냐면 어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워크플로우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그 친구들이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고 뭔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면은 그걸 맞춰주는 그러한 것들을 영어로 우리 전문 용어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프로블럼을 어떻게 잘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이 장의 또 내용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 때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결과가 넌 디터미니스틱하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멀티스레디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면 내가 돌릴 때는 안 돌아가는데 GDB를 붙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GDB를 붙이면 뭔가 그 스레드들 간에 인터리브, 그러니까 막 어떤 게 A가 실행이 됐다, B가 실행이 됐다가 막 이런 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잘 안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실제 돌려보면은 막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면서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두 개나 또는 더 이상의 그런 컨커런트한 스레드들이 지금 같이 뭔가를 공유하고 있는 자원에 접근을 하려고 할 때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누가 우선권을 갖고 그 데이터를 뭐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순서에 따라서 이 결과는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늘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쩔 때는 뭐 데이터의 컨시스턴시가 깨지기도 하지만 뭐 운이 좋아서 그런 부분이 뭐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또 올바르게 동작하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영어로 디터미니스틱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넌 디터미니스틱한 결과가 이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인풋 값이 똑같아도 그때 결과가 달라지고 뭐 타이밍에 의해서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디버깅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왔는지 이런 거를 어설트 같이 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디버거 붙여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유 자원에 접근을 하는 그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 그러면 싱크로나이제이션 메커니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유 자원을 접근하는 코드, 예를 들어서 어떤 스레드 A도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를 하고 스레드 B도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를 하는데 이 카운터가 공유 변수여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접근하는 그 동안에는 다른 애가 이거를 뭐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 컨커런시를 제한하는 그런 식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뭔가 스케줄링 관점에서 이거를 뭐 좀 고칠 수도 있는데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유저 프로세스가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뭐 바꿀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풀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커널 안에서의 동시에 동작하는 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챕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컨커런트한 워크플로우는 유저 레벨 스레드를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아까 다시 얘기했듯이 야구장에 들어가는 문을 디텍트를 해가지고 사람을 디텍트해서 몇 명이 이제 출입을 했는지를 이제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각각의 스레드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동작하도록 해놨다. 그럼 여기에도 이제 컨커런트하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실제 얘네들이 그 커널에서 보이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커널에도 보이고 또 각각 나름대로 시스템 코드를 호출을 했다 그러면 커널 코드를 이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저 레벨, 커널 레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스레드들이 많이 생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커널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한 거를 보거나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보시면 커널 안에도 내부적으로 뭔가 데몬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인터럽트를 그러니까 코어가 여러 개인데 하나의 코어에서는 사용자가 뭔가 인풋 값을 넣는 뭐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뭔가 ES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리슨하고 있다가 뭔가 적절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스레드가 맡아서 돌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페이지 캐시에 메모리에 변경된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내가 이거를 미리미리 써놓지 않으면 뭔가 나중에 막 메모리가 많이 필요할 때 그때 가서 쓰려고 그러면 너무 성능이 느려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먼저 써놓고 싶어. 그런 작업을 이제 하고 싶을 때에도 그 PD 플러시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이제 둬서 그 친구가 적당히 보고서 필요한 시점에 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백그라운드 스레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애들이 뭔가 자원을 공유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뭔가 이렇게 꼬이면 이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용어에 친숙해 주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친숙해 주셔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왜 그렇게 헷갈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개념을 처음 배울 때는 저는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막 이렇게 헷갈렸거든요. 공유 자원 자체를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보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크리티컬 섹션은 공유 자원을 접근하는 코드가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글로벌하게 인트 카운트가 이제 코드에 선언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돌리고는 이제 그 스레드 펑션에 안에서 뭔가 다른 작업을 하다가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를 해야 되는 그런 코드가 있어요. 또 다른 애는 다른 스레드는 뭐 제가 아예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get user 해가지고 사용자가 잘 동작을 하면 카운터를 증가시켜주고 이거는 뭐 put user 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다 했다. 그러면 이제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카운터 마이너스. 그러면 요 카운터 변수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칭하냐면 shared variable 공유 변수고요. 요 공유 변수를 건드리는 코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된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념은 한국말로 잡더라도 영어 용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리티컬 섹션은 그 쉐어드 리소스를 액세스하는 피스 오브 코드를 말합니다.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그 쉐어드 베리어블 그냥 단순한 형태의 변수일 수도 있고 뭐 스트럭트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레이, 뭐 링크드 리스트, 해시 테이블 이렇게 더 큰 데이터 스트럭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카운터 변수 증가시키는 이런 코드 부분이 크리티컬 섹션인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컴파일을 하고 나면 어셈블리 인스트럭션으로는 여러 개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개 전체가 다 크리티컬 섹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티컬 섹션 우리나라 뭐 얘기로 뭐 인계 영역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느낌 상으로는 이거예요. 이거 요주의 지역이니까 조심해야 돼라는 거죠. 이게 요주의 섹션이다. 그래서 요 섹션을 실행하고 있을 때 중간에 누가 여기에 뭐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났는데 얘가 이거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건드리는 애가 또 이거 중간에 뭔가를 실행을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크리티컬 섹션은 결국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스테이트를 건드리는 유일한 애여야 하는 거예요. 이 쉐어드 베리어블을.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아토믹하게 원자성을 가지고 이 변수를 또는 이 데이터 스트럭처의 스테이트를 변경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를 보고 변경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애가 또 그 상태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또 변경을 한다. 예를 들어서 파일을 2명이 읽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편집을 해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파일을 열어서 편집을 다 하고 다시 저장을 해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버전을 가지고 다시 뭔가를 작업을 해야지 이게 버전 관리가 잘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섹션은 나만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스테이트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뮤추얼 익스클루션을 보장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뮤추얼 익스클루션은 이게 상호,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익스클루시브하게 하는 건 이제 내가 독점적으로 뭘 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겹치는 게 없도록 뮤추얼 상호 배제를 통해서 이 크리티컬 섹션은 내가 여기를 건드리고 있으면 다른 어떤 누구도 이 지역 이거와 관련된 카운터 변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것들을 영어로 이제 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자성을 가지고 아토미컬리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딱 실행이 들어갔다?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아토믹하게 나 혼자만 실행이 된다는 걸 보장합니다.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는 못할 수 있지만 딱 들어가면은 일단 내가 여기서 다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그 건드린 행위 자체가 다 반영이 되든지 아예 반영이 안 되든지 하는 all or nothing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이 그 변수를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한 번에 하나의 섹션 그 스레드만이 해당 쉐어드 베리어블하고 관련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스레드들은 일단 기다려야 돼요. 못 들어가고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레드가 크리티컬 섹션을 떠나면은 다른 애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다 그 구현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코드가 컨커런시를 유지를 하면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가기 전에 한 가지를 그러니까 조금 더 개념을 잡기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더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카운터 변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운터 변수가 있고 이거는
현재 뭐 날씨, 현재 날씨를 나타내는 웨더라고 하는 스테이터스가 있어요. 이건 비가 오면 0부터 0은 레이니, 뭐 1은 뭐 써니 두 가지만 합시다. 카운터는 지금 사람들의 people, 관객의 숫자예요. 자, 여러분들의 스레드 A가 실행하는 펑션에는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함수도 그 부분도 있고요. 웨더를 바꿔주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펑션 이거 1이라고 하고 뭐 펑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지만 카운터를 감소시키는 부분이 있고 웨더를 또 얘도 변화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크리티컬 섹션과 쉐어드 베리어블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제가 한번 코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들은 지금 쉐어드 베리어블이죠. 왜냐면 스레드 A가 이거를 실행을 하고 있고 스레드 B는 얘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카운터 변수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둘 다 웨더를 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카운터 변수는 쉐어드 베리어블이니까 쉐어드 베리어블을 건드리는 이 부분은 크리티컬 섹션이죠. 그리고 실제 그 까만색으로 하면 웨더를 건드리는 이 부분도 크리티컬 섹션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 둘 간에는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제가 스레드 A가 이쪽 크리티컬 섹션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B는 실행을 하면 안 되는 크리티컬 섹션은 어디 있죠? 이 친구는 실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카운터 변수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 웨더 부분은 또 실행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수문장을 하나 만들 건데 지킴이가 하나 있어요. 지킴이가 하나 있는데 이 지킴이는 여기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체크하는 지킴이에요. 그래서 얘는 여기하고 여기를 관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킴이 또 한 명 더 만들어. 이렇게 어떤 지킴이, 다른 지킴이가 있어서 얘는 또 웨더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번에 배울 이제 락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게 사실은 락이거든요. 락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는 보통 이 쉐어드 베리어블 각각에 대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락 A라고 하는 거는 얘를 보호한다. 그리고 락 B라고 하는 거는 얘를 보호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들을 각각 건드리는 코드들은 이 락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 뭔가 그런 식으로 코드를 이제 짜게 됩니다. 이제 락을 배우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락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거에 지금 쉐어드 베리어블을 건드려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편집하고 있을 때 건드리고 있을 때 다른 애가 와서 또 건드린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그래서 한 번에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딱 한 명일 수 있도록 뮤추얼 익스클루션을 보장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우리 뭐 카운터든 밸런스든 이거를 하나 증가시키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셈블리 코드를 짜놓으면 이렇게 여러 개가 된다고 그랬고 얘가 중간에 이게 끼어들면 안 되니까 다른 애가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하는 거냐면 락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개념적으로 락은 뭐냐면 그냥 실행권이에요. 이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죠. 뭔가 깃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잡는 친구만이 그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깃발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뮤텍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깃발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 이 깃발은 누구를 지키기 위한 깃발이에요? 밸런스를 지키기 위한 깃발이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름이 여기에서는 뮤텍스라고 썼지만 실제 커머셜 레벨 코드를 보면요. 락 이름 자체에 내가 지키고자 하는 베리어블이 뭔지가 딱 보이게 그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밸런스를 지키기 위한 락이다. 그러면은 변수명을 보통 어떻게 짓냐면 뮤텍스 뭐 밸런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짓는다든가 이렇게 좀 보이게 짓습니다. 어쨌든 지금 깃발을 하나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실제 그 밸런스라고 하는 거를 건드리기 전에는 이 락을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서 그 잡는 코드가 락 해주시고 그 락 이름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 내가 크리티컬 섹션, 이 락이 보호하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다 건드렸어요. 그러면 재빨리 이걸 놔줘야 다른 친구가 또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언락을 이렇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코드가 패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실 때는 내가 일단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쉐어드 베리어블이 있어. 그러면 쉐어드 베리어블을 보호할 락을 하나 만드시고, 그 락을 내가 일단 그거 건드릴 때마다 잡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풀고 나오고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가장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클래스예요. 여러분들 C++이나 C샵이나 어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배우실 때 클래스 정의하시잖아요. 클래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뭔가 개념적인 부분을 내가 코딩으로 구현을 시켜놓은 거죠. 락은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깃발을 내가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락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뭔가 깃발인 거죠. 깃발인데 이 깃발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풀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깃발을 잡을 수 있는 애는 딱 한 명이어야 되고, 이거를 구현해 놓은 뭔가 클래스가 바로 여기에 있는 아까 코드상에서 락 언더바 t 같은 이름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클래스 락 언더바 t는 어떤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오퍼레이션으로는 내가 락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하고 언락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는 뭐 이 락을 잡거나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락 변수 자체는 내가 예를 들어서 락 언더바 t 뭐 뮤텍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카운터를 보호하는 뮤텍스다. 그러면은 얘는 뭔가 내부에 스테이트를 갖고 있어요. 깃발의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뭐 인티저, 뭐 플래그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얘가 뭐 생성이 됐을 때 초기 값은 뭐 아무도 안 잡고 있으니까 0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겠죠. 자, 그런데 누군가 락을 불렀다. 그럼 나는 이걸 1로 바꿔줄 거고, 풀었다. 그러면은 다시 0으로 바꿔줄 거고, 이거를 잘 구현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락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내가 이 구조체를 사용해서 들어가기 전에 락을 잡았다. 그러면 나 실행을 하면 되는데, 내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애가 실행을 했다. 그러면 얘는 리턴을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 게 어려운 거죠. 이게 있다 그러면 아까처럼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코딩을 하시면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보장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내용은 도대체 이 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건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락 변수라고 하는 건 실제 어떤 락이라고 하는 개념의 스테이트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게 available한지 또는 놓을 수 있는 건지 획득할 수 있는 건지를 나타내주는 어떤 스트럭트 클래스다. 그래서 락이라고 하는, 락을 잡는다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의 시멘틱은 한국말로 그냥 그거의 의미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락의 시멘틱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락하고 뭔가 이렇게 아까 코드가 이렇게 돼 있었죠.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카운터를 지키는 락이 있었는데 걔를 부르겠다 이렇게 호출을 하시면 걔는 일단 그 락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애가 이미 잡았어요. 그러면 나는 못 잡고 뭔가 기다려요. 그리고 잡았다 그러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락을 잡은 애의 소유자는 나예요. 이렇게 뭔가 이거를 안에서 구현을 해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 락을 누군가 잡고 있었으면은 내가 못 잡게 해가지고
뭔가 그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언락이라고 하는 거를 호출하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언락을 호출하면 이거는 반드시 그 오너가 호출을 해야 되는 거죠. 남이 그 락을 놓는다고 그냥 호출을 했는데 아 그래? 그러면 이게 락을 0이야?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누군가 락을 호출했어. 아 그러면 나는 이거를 1로 바꾸는 순간 오너가 누구인지도 뭔가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락을 했을 때 오너가 일치를 하는지를 보고서 얘를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어떤 메커니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락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제대로 돌려 그러면 언락을 호출했을 때 그거의 오너가 만약에 맞다 그러면 그 락이 다시 어베일러블 할 수 있도록 뭔가 스테이트를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또 뭔가 그 락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애들이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자고 있었으면 깨우든지 아니면 걔네들이 뭔가 변수를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보여지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주는지 하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코드 레벨로 보는 게 아니고 아직은 지금 그 컨셉추얼하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뒤에까지 다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은 다시 복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는 정말 코드 레벨로 이게 이러한 앱스트랙트한 개념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예, 그래서 락을 사용하는 방식은 아까 코드에서 살펴봤듯이 처음에 이제 뭐 뭔가 만들어 놓고 그 락 내가 어떤 크리티컬 섹션 어떤 변수가 있어요. 이거를 건드리는 코드가 있어요. 얘가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그러면 이 변수는 공유 변수니까 보호해주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그 이름을 우리가 뮤텍스 카운터라고 지었어요. 그럼 얘를 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끝나고 나면은 언락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락이라고 하는 그 스트럭트 또는 클래스가 잘 구현이 됐다 그러면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그 락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그 은행 계좌이체 예제에서 지금 보면 뭐가 크리티컬 섹션이냐? 뭐가 크리티컬 섹션이냐면 갭 밸런스를 해와가지고 어카운트에 뭔가 그 내가 이 함수를 부르면 그 함수에서 건드리는 해당 어카운트에 해당하는 밸런스가 있을 거예요. 이 밸런스의 값을 가져왔잖아요. 네, 가져와서 내가 높은 확률로 요거는 로컬 변수일 테니까 가져와서 이 글로벌 변수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못한 상황에서 뭔가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다른 프로세스가 이걸 보고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실제로 정확하게는 이 갭 밸런스 안에서 접근하고 있는 계좌의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뭔가 클래스가 있는데 뱅크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는 어카운트하고 밸런스를 테이블로 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카운트 뭐 1048555 뭐 이런 어카운트가 있고 그거의 어마운트를 그 밸런스를 가지고 싶었다. 그래서 뱅크한테 뭔가 갭 밸런스를 한 거죠. 그래서 1048555에 가서 가져왔더니 밸런스가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고 작업을 하는데 다른 스레드가 여기에 접근을 해서 내가 여기를 건드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실제 이 테이블 자체가 뭐예요? 쉐어드 베리어블이고 이 테이블에 건드리는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이 영역이 뭐예요? 크리티컬 섹션인 거예요. 그래서 갭 밸런스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가져오니까 이게 이제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락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누구를 지키는 애? 요 쉐어드 베리어블을 지키는 거고 그거를 건드리는 코드가 나올 때마다 나는 이 락을 잡아야 되는 거죠. 락을 잡고 다 하고 언락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락의 오퍼레이션의 시멘틱들을 우리가 잘 구현을 해놨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딱 한 명의 스레드만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문제 같은 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락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락을 사용할 때가 아니라 이제 락을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락을 구현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리퀘어먼트가 크게 세 가지예요. 내가 락을 이러한 식의 어떤 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만들 건데 코드로 그 클래스를 잘못 짜놨어요. 스트럭처를 잘못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스레드를 한 명만 들여보내야 되는데 내가 코드를 잘못 짜서 락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스레드가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가지고 막 실행이 돼서 결과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커렉트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컨커런트한 프로그램의 어떤 커렉트니스를 평가한다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컨커런트하게 실행되지 않고 그냥 시리얼라이즈하게 실행이 됐을 때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이 컨커런트한 프로그래밍이 다 올바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구현해서 크리티컬 섹션에 한 명만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가게 만들었어. 그래서 결과가 전혀 이상한 값이 나왔다? 그러면 커렉트니스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잘못 구현해가지고 데드락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고 있는 애가 아무도 없는데 다들 눈치만 보면서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프로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코드는 어쨌든 누가 크리티컬 섹션이 없으면 누구라도 들어가게 해서 진행이 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프로퍼티예요. 프로그레스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운디드 웨이팅은 한 사람이 어떤 애는 계속 스타베이션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른 애들만 계속 들어가가지고 코드를 실행하고 나는 계속 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하나의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다리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어쨌든 기다리면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 락을 구현하는 개발자의 그 코드의 리퀘어먼트입니다. 네, 그리고 페어니스. 지금 여러분들이 뭐 120개의 멀티코어 환경에서 스레드들이 막 동시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 짜가지고 1번 코어에서 도는 스레드들은 계속 들어가는데 다른 코어에서 도는 프로그램들은 못 들어가게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고루고루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페어하게 찬스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뭐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분석하고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코드가 있는데 그게 쉐어드 베리어블을 좀 필요로 해요. 뭐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뭐 수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코드가 되게 길어요. 한번 들어가면은 한 5분씩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스레드가 거기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스레드들이 아무도 그거를 실행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나갔나?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런 코드를 짜놨어요. 여러분들이 락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CPU 코어가 예를 들어서 32개를 사서 꽂았는데 32개 중에 한 명만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작업을 하는 거고 31개 코어에 할당이 된 애들은 내가 자원이 다 됐지만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지금 락을 못 잡아서 못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한 자원 낭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컨텐션이 굉장히 많을 때는 락을 계속 체크하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오버헤드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또는 더 심하게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코어가 하나예요. 그래서 저 스레드가 실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는 당연히 못 들어가는데 계속 컨텍스트 스위치를 하면서 내 타임 컨턴만큼 체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ms 단위로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 A가 지금 크리티컬 섹션이 있기 때문에 B는 스케줄링을 대봐야 나는 실행을 못해요. 내가 하는 거라고는 제가 나갔나를 체크하는 일밖에 없는데도 나는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들어가 버리면 얘는 더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더 늦어지겠죠.
이런 식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살펴봤던 락을 이제 정말로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락을 구현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구조체, 클래스, 즉 데이터와 오퍼레이션이 합쳐져서 어떤 락이라고 하는 추상화된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디자인할 때 가장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뭔가, 그죠? 그 문제점을 일단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락이 필요한 상황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크리티컬 섹션에 그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사이에 뭔가 인터럽트가 걸려서 다른 친구가 그거를 실행을 하다가 다시 내가 실행을 하는데, 나는 여기 인터럽트 걸리기 전에 스테이트를 본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 이 친구가 뭔가 스테이트를 바꿨다면 그걸 내가 못 보고 어떤 스테이트 1에 대한 결과를 출력해서 뭔가를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시점에 발생해서 다른 플로우가 끼어드는 현상,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락을 구현한다는 거는 내가 이 인터럽트를 효율적으로 제어를 한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얘기이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고전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에 1962년, 1981년 요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의 어떤 지원이 아닌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뭔가 알고리즘을 만들었던 건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었죠. 했었고, OS의 그 교재라고 불리어지는 공룡책에서는 굉장히 이게 비중 있게 다루는데, 실제 이거 하나도 안 씁니다. 커머셜하게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복잡하고요. 알고리즘이 왜 이게 동작을 하는지 이해를 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뭔가 코어 수가 2개가 아니라 4개, 8개, 128개 뭐 이렇게 늘어나면은 얘가 밖에 동작을 하는 건지, 이 코드를 구현을 하기도 어렵고, 그걸 뭐 증명을 하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내가 어떤 이러한 메커니즘을 구현한다는 게 뭔가 인터럽트가 걸릴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그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니까 코드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드웨어적으로 아예 뭔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해결 방법을 여러 사람들이 찾게 됐고, 사실상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 락이라고 하는 걸 구현해 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뒤에 부분을 배우시면은 이제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락이라고 하는 거, 즉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인터럽트를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 인터럽트를 잘 컨트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동안에 인터럽트를 그냥 안 걸리게 막아버리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 인터럽트는 뭔가 이렇게 인터럽트 비트 외부의 어떤 타이머든 여러분들의 뭐 키보드든 이런 것들이 여기다가 인터럽트를 걸 수 있는데, 인터럽트를 건다는 건 사실상 신호를 보내는 거고 각자 자기한테 할당된 비트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건데, CPU가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고 나서 매번 이 인터럽트 벡터를 체크해서
뭔가 내가 그 수행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실행하고 넘어가는 구조였죠. 그런데 인터럽트를 이렇게 디세이블 시켜버리면은 이걸 체크를 안 하게 돼요. 네.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는 동안에 아까 예를 들어서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 카운터 변수를 내가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카운터 변수를 건드리기 전에 아무도 내가 이거를 하는 동안에 인터럽트를 할 수 없도록 어느 누구도 그래서 디세이블 인터럽트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 빠져나와서는 다시 이네이블을 해주는 거죠. 언락을 할 때. 그래서 락을 잡는다는 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락을 잡는데 락을 잡는다고 사용자가 그냥 호출을 하면 그냥 나는 디세이블 인터럽트를 해요. 그리고 언락을 했다 그러면 다시 인터럽트를 받아서 뭔가 타이머가 동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초창기 시절에 이 뮤추얼 익스클루션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싱글 프로세서에서는 이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CPU는 하나고 스레드가 두 개인데 이 친구가 돌면 이 친구가 이제 못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았는데 타이머가 이 친구가 뭐 그 정해진 타임 퀀텀을 다 썼다. 그러면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려서 얘가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애를 넣어서 다시 실행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기 때문이죠. 그래서 싱글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제가 인터럽트를 아예 디세이블을 시켜버리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멀티 프로세스에서는 이게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인터럽트를 이제 디세이블 하면은 익스터널 이벤트를 다 블락을 시켜가지고 타이머도 아무런 신호를 못 보내게 그렇게 막아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타이머를 다 쓰더라도 인터럽트가 안 걸리니까 계속 다 쓰고 크리티컬 섹션의 코드는 다 인터럽트가 안 걸리고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놓으면은 락이라고 하는 거를 구현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내부에 데이터 자체도 필요가 없어. 그냥 함수 두 개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심플하죠. 예. 여러분 있잖아요. 시스템에서 뭔가를 알고리즘을 만들 때, 기법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플이에요. 시스템에는 여러분도 OS 안에 지금 뭐 XV6를 들여다보고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느끼는 바와 같이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을 그 안에다가 구현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고 걔가 그 여러분들이 코너 케이스를 잘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OS나 시스템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얘는 생명이 스테이블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법들이 굉장히 심플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럽트를 디세이블 하는 방식은 싱글 프로세서에서는 뭐 유스풀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안 사용하진 않아요. 사용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믿어야 되죠. 내가 락을 잡고 그냥 메인 함수에서 시작할 때 락을 잡고 리턴을 하면서 끝날 때 언락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실행을 하고 프로세서를 그냥 독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디한 프로그램이 프로세서를 독점을 해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멀티 프로세서에서는 제가 이렇게 프로세서가 4개가 있는데 얘가 여기서 돌면서 디세이블을 아무리 해봐야 여기 나머지 애들은 디세이블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스레드가 또 만들어서 돌면서 얘가 크리티컬 섹션을 도는 중에 얘도 비슷한 부분을 건드린다면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컨커런시 이슈가. 그 다음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이렇기도 한다고 해요. 내가 인터럽트를 그 디세이블 하는 오버헤드
그게 뭔가 인터럽트 벡터를 뭐 오지 못하게 뭔가 차단을 하든 플래그를 키든 이런 식의 그 코드 자체가 지금 모던 CPU에서는 굉장히 늦게 구현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되게 느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인터럽트를 막아버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슬라이드의 제목이 뭐냐면 왜 하드웨어 서포트가 필요한가? 그쵸? 처음에는 무슨 고민들을 했을까요?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그냥 해결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플래그라고 하는 걸 하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는 그 락이 지금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를 나타내는 변수 값입니다. 그래서 이 락이라고 하는 그 스트럭처 타입을 그냥 플래그 하나만 일단 뒀어요. 그리고 이 락을 이니셜라이즈 하면 0으로 세팅하고 이 락을 하면 뮤텍스 플래그에 1을 세팅합니다. 이 락이 갖고 있는 플래그에 1을 세팅하고요. 언락을 하시면 지금 얘가 갖고 있는 플래그에 0을 세팅하는 거죠. 그리고 락을 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 누가 들어와서 이미 플래그가 1이라 그러면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이 while문에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이 아래의 코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핵심이 뭔지를 일단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핵심은 뭐냐면 뮤텍스 이 플래그 자체가 쉐어드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얘를 접근하는 그 코드조차도 우리가 뭔가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락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 락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돌고 도는 문제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프로블럼 1. 뮤추얼 익스클루션이 보장이 안 돼. 만약에 플래그가 0이면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처음에 플래그를 0으로 세팅했고 그 다음에 내가 1이면 기다리지만 1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네, 그 플래그를 1로 세팅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처럼 락을 잡았어요. 락을 잡으려고 락이라고 한 함수를 호출을 했더니 얘가 플래그가 1이면 기다리고 아니면 이제 돌아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1이었나 봐요. 그리고 1이었나 봐가 아니고 이제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보다 지금 플래그가 0이었으니까 0이구나 하는 순간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래서 락을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락을 부르니까 얘도 플래그가 1인지 체크해요. 1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0으로 세팅을 해놨고 아직 아무도 안 잡았으니까. 그래서 플래그는 1로 만들어 놓고 얘가 이제 다시 인터럽트를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디까지 지금 파악이 된 상태냐면 여기에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플래그는 0이구나. 0이니까 나는 그 다음 줄을 실행을 하면 되겠다까지 PC 값 같은 거를 증가를 시켜놓고 컨텍스트 스위치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while문을 다시 체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플래그에 1을 세팅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죠? 여기서도 락을 했고 여기서도 락을 했는데 크리티컬 섹션을 동시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 친구가 기다리면서 뭐를 하죠? 계속 while문을 돌고 있죠. 이게 while문을 돈다는 거는 사실상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계속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통은 스핀 웨이팅이라고 얘기해요. 스핀 이런 웨이팅을 하는 락을 우리가 스핀 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쓸데없고 코어도 낭비가 되고 시간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생각을 한 게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쉐어드 베리어블에 mutual exclusively 들어가려고 하면 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데 락을 구현하려고 봐서 거기에 플래그를 하나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애는 1로 세팅, 나오는 애는 0으로 세팅 하게 해놨더니 다시 걔가 쉐어드 베리어블이 돼서 그 친구를 건드리려고 그러면 락이 필요한 거죠. 락을 구현하기 위해서 락이 필요하면은 도대체 락의 실체는 어디 있는 거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이 초기, 그러니까 가장 최초에 뭔가 개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알고리즘을 짰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알 수 없는 코드가 있는데 피터슨스 알고리즘을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터슨의 알고리즘도 굉장히 유명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구현한 알고리즘인데요. 일단 보시면 뭔가 복잡하죠. 일단 여기에서는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각각 그 플래그를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 플래그 배열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각자가 자기가 지금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턴은 이번에 들어갈 애의 아이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함수를 부르면 이 플래그 0과 1번에 다 0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스레드도 지금 들어갈 생각은 없어. 그리고 턴,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차례는 0이 되겠죠. 스레드 1번과 2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1번이 락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1번은 그래요. 1번, 2번 아니고 프로세스 아이디로 합시다. 프로세스 아이디가 1번은 뭐 80번이고 2번은 90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int other는 1-self. 네, 셀프가 뭐 갑자기 태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의 뭔가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플래그는 자기 자신이 가리키는 그 플래그 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1하고 2가 있고 거기에서 1을 뺐으니까 얘는 0번째 플래그를 뭔가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셀프에 1을 이제 놔두고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자기 말고 다른 친구의 그 아이디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80번이었으면 2번이었으면 2 빼기 1이니까 1번이고 내가 1번이었으면 1 빼기 1이니까 0번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표시를 한 다음에는 차례를 일단 남한테 먼저 양보를 합니다. 스레드 너 턴 여기 이렇게 해놨을 테니까 너 먼저 들어갈 의사가 있으면 들어가 라고 하는 거를 말문에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그 아더가 다른 애가 들어가고 싶고 지금 차례도 만약에 다른 애라면 내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깊게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작을 합니다. 어떻게 저는 이걸 학부 때 너무너무 열심히 배웠고 벌써 20년 전이군요. 너무너무 열심히 배웠고 이 케이스 뒤집어지는 케이스 뭐 하는 케이스 다 따져서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 그런데 이게 다 부질없어요. 왜냐면은 이거 안 씁니다. 이게 이 알고리즘을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되게 그 코딩 실력이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따져보니까 문제없이 돌아가는구나 정도로만 이제 유용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깊게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만 구현을 하니까 내가 뭔가 싱크로나이제이션을 맞추기 위한 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그거 작은 개념 자체도 구현을 하기가 되게 어렵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떠한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냐면 하드웨어적인 도움을 받아요. 하드웨어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CPU를 보통 뭐 인텔이나 뭐 AMD 이런 데서 만들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 CPU 만들잖아요. CPU 만들 때 메모리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읽어와가지고 해석해서 실행을 하고 뭔가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 저장을 하는 요 회로도 다 만들고, 여기에 쓰여져 있는 그 인스트럭션 같은 것도 각각의 머신마다 다르잖아요. 걔네들이 만들어 놓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 중에 하나는 CPU가 동작을 할 때 인스트럭션 하나하나는 다 아토믹하게 실행이 되는 거 아시죠? 예. 아토믹하게 실행이 된다는 거는 걔가 실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뭐 끊겨가지고 걔의 결과가 뭐 날라가 그 반만 뭐 쓰여지거나 반은 실행을 했는데 인터럽트에 걸려가지고 내가 아직 다 하기 전에 뭔가를 한다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도 인스트럭션 하나가 끝나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하나 자체는 다 아토믹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인스트럭션의 하나로 뭐를 만들었냐면 테스트 앤 셋이라고 하는 아예 인스트럭션 하나 만들었어요. 이 테스트 앤 셋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앤 셋은 제가 지금 메모리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영X 80번지에 뭔가 데이터가 있었어요. 5였어요. 그러면 테스트 앤 셋은 뭘 받냐면 주소값을 받아요. 여기 주소값. 그래서 이게 PTR인데 PTR이라고 하는 게 이제 0x80이라고 쓰여져 있겠죠. 0x80 번지에 이 새로운 어떤 밸류를 저장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앤 셋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PTR 지금 이 주소값에 네가 아까 지금 요 주소값에 이 주소값을 읽어와가지고 죄송해요. 이 주소값을 읽어와가지고 그 주소값이 가리키는 곳에다가 지금 주어진 새로운 값을 쓰고 리턴 밸류로 뭘 주냐면은 올드 밸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5였는데 이거를 뭐 8,000 뭐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게 가능한 거죠. 아토믹하게. 아토믹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아토믹하게. 인스트럭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 앤 셋을 할 때 테스트 앤 셋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을 쓰시면은 이게 실행이 되는 동안에만 인터럽트가 안 걸리고 그거는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포인터라고 하는 그 어드레스가 가리키고 있는 올드 밸류를 리턴을 해주는데 리턴을 함과 동시에 실제로 그 밸류 자체는 뉴 밸류로 업데이트를 해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토믹하다는 거예요. 이 연산 자체가.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락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오퍼레이션들이 다 아토믹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락을 테스트 앤 셋이라고 하는 걸로 구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락은 일단 뭔가 그 락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플래그 변수를 하나 뒀습니다. 플래그 변수를 뒀고요. 이니셜라이즈 하는 함수에서는 이 플래그 변수를 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락을 이제 호출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냐면 이 락의 플래그를 보는데 그거의 주소를 1로 아토믹하게 바꿔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리턴 밸류로는 원래 있던 값을 돌려줘 라고 하는 명령어가 바로 이 테스트 앤 셋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여기 이제 플래그가 있죠. 이제 여러 애가 와가지고 자기가 뭔가 순서를 받고 싶어 해요. 여러 애가 와서 다 나도 1, 나도 1, 나도 1을 들고 왔어. 그래서 세팅 해가지고 어쨌든 얘는 1로 바뀔 건데 이 중에 누구를 들여보내야 될까 고민을 하면 사실은 이게 원래 0이었다가 1로 바뀌는 순간에 그 1을 꽂아 놓은 친구가 사실은 주인인 거죠. 그래서
내가 1을 세팅을 하는데 모두들 다 1로 세팅을 할 건데 이게 내가 0일 때 1로 세팅을 한 건지 아니면 남들 다 1로 세팅해 놓은 거에다가 쓸데없이 또 1을 썼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코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테스트 인셋을 락의 플래그를 따라가 봐서 얘를 1로 세팅을 하는데 얘가 만약에 리턴 밸류가 내가 세팅한 1이 아니라 올드 버전이 내가 원했던 이제 뭔가 그 원했던 값은 0이었죠. 0이면 내려가는 건데 아직 1이면은 누군가 실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 원래 1이었다는 얘기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언락은 어떻게 될까요? 언락도 사실 테스트 인셋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죠. 테스트 인셋 구현하려 그러면 이거 똑같은데 그냥 이 뒷부분에다가 뭐라고 써주면 돼요? 0으로 써주면 되잖아요. 테스트 인셋 락의 플래그의 값을 어떻게 바꿔? 0으로 바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우리의 그 교재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그냥 락을 안 잡았죠. 락이 가리키고 있는 플래그에 그냥 0을 써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 이 언락을 부를 수 있는 애는 사실은 누구만 있는 거죠. 네. 네. 언락을 부를 수 있는 애는 락을 가진 애만 부르기 때문에 사실 여러 명이서 뭔가를 건드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써놓은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를 한번 해보면은 싱글 프로세서에서 잘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스케줄러, 프리엠티브 스케줄러가 필요해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뒤에 거랑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어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싱글 프로세서 상황이래요. 싱글 프로세스면 제가 CPU가 하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서 실행을 시킬 수 있는 애도 늘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얘네 둘이 크리티컬 섹션에서 맞물린 거예요. 얘도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얘도 들어가고 싶어 하고 이렇게. 그런데 크리티컬 섹션을 내가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러면 A가 지금 이걸 락을 잡고서 여기서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한 요만큼밖에 실행을 못했고 나머지 한 30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래서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려서 보니까 A가 1ms를 다 썼잖아요. 그리고 B는 이제 그 타이머 걸려서 들어갔는데 B는 내가 아직 그 락을 잡으려고 호출을 해봐야 지금 여기에서 계속 뭐가 나올까요? 0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A가 이미 이 락을 잡고서 여기 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B는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while만 도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얘 타임 퀀텀이 끝날 때까지 이 상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애는 유일하게 A인데 나 때문에 지금 스와핑 컨텍스트 스위치 돼서 블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조금 너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막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그 프리엠티브한 스케줄러를 구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달성 싶은 나무가 아니라면 뭐 빼앗아서 다른 애들한테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락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스핀 락이에요. 스핀 락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처럼 내가 락을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 락을 잡은 애들이 다 잡고 있어가지고 나는 이 락이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테스트 인셋을 무한 반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누가 딱 나서 이게 0에서 1로 바뀌면 내가 들어가는 그 구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은 스핀락이라고 하는데요. 스핀락은 사실 그 싱글 스레드가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핀락은 뭐 커렉트니스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스핀락들은 다 맞고요. 페어니스 측면은 이제 페어니스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떤 변수를 고치겠다고 왔으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나에게 뭔가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간혹 이 얘가 운이 없어가지고 뭐 얘는 뭐 CPU가 되게 빠른 데서 있었고 얘는 뭐 느린 데서 있었다. 그러면 얘는 계속 이제 얘가 락을 잡기 때문에 락을 잡는 속도가 더 빨라서 계속 얘는 락을 잡고 얘는 뒤처지기 때문에 페어니스가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스핀락은 그냥 운에 맡겨야 돼요. 내가 뭔가 어떤 페어니스 개런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스레드들은 운이 나쁘면 내가 계속 체크만 하다가 영원히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예,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싱글 CPU에서는 얘가 나가줘야지 다른 애들이 일을 해서 이걸 놓을 텐데 못 나가고 얘가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도니까 굉장히 오버헤드가 페인풀하고요. 굉장히 크고요. 만약에 사실 스레드의 개수하고 CPU의 개수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뭐 스핀락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뭐 지금 CPU를 낭비하고는 있으나 내가 논다고 해서 다른 애가 실행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가정이 코어의 개수하고 스레드의 개수가 똑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체크라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아무래도 체크를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막 체크를 하는 게 다른 OS를 거쳐서 내가 뭐 상황이 변경이 됐을 때 내가 뭐 인지를 해가지고 OS가 인지를 해서 뭐 알려주고 뭐 깨우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성능에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예. 자, 다음으로는 이제 컴페어와 스왑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쉐어드 베리어블이 있고 그걸 접근하는 코드가 크리티컬 섹션인데 크리티컬 섹션은 여러 명이서 동시에 그 부분을 실행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애가 그 크리티컬 섹션 뭐 다른 형태의 코드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해당하는 쉐어드 베리어블을 접근하는 코드를 접근하고 있으면 나는 뭐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컨트롤 해주는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그걸 락이라고 가정했죠. 그래서 걔가 시멘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거였고 그래서 락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락이라고 하는 거, 즉 플래그라고 하는 걸 잡고 뮤추얼 익스클루시브하게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라는 건 너무 복잡했고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특정 몇 가지 인스트럭션만 아토믹하게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것까지 배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인스트럭션 중에 하나가 테스트 앤 셋이고요. 그러니까 인텔, 뭐 AMD, 파워PC, 뭐 그 당시에 그 CPU를 만드는 회사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인스트럭션을 막 만든 거예요. 다양하게도 만들었고, 내 맘대로 뭐 다른 인텔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이 야 테스트 앤 셋만 있으면 뭐 다 만사형통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를 들면 뭐 AMD에서는 아니야. 뭐 그거보다는 컴페어의 스왑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유용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페어의 스왑이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이거 우리가 보통 카스 인스트럭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스는 컴페어의 스왑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메모리 주소를 줘요. 그리고 그 메모리 주소에 대해서 내가 원래 읽었던 값, 이게 이 값이었을 때 내가 이 값이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 나 new 값을 바꿔줘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10을 봤는데 10을 2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10이 있었던 걸 보고서 바꾸는 거니까 expected 10이었다면 20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군가 와서 15라고 하는 어떤 값을 저장을 해놨다. 그러면 내가 아까 10을 읽어갔지만 20을 저장하려고 하던 순간에 뭔가 데이터가 바뀌었다는 걸 감지하고 저장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토미스티를 보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컴페어 수압 오퍼레이션이 있는데 거기에는 로컬 변수에다가 일단 PTR 지금 사용자가 접근해보고 싶은 메모리의 주소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실제 거기에 이제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액추얼 데이터가 expected 값하고 똑같으면 PTR에다가 new 값을 넣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그 지금 있는 값이 뭐다라고 한 형태로 이제 액추얼을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로 지금 포인팅을 하고 있는 메모리 로케이션을 내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메모리 로케이션에 저장이 되었던 실제 값을 이제 리턴으로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짧게나마 이런 것들을 실습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뭐 다른 회사에서는 로드 링크된 스토어 컨디셔널이라고 하는 뭔가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컴페어앤 수압을 사실상 두 개의 인스트럭션으로 나눠서 구현을 한 거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로드 링크드는 어떤 주소 값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로드를 한 다음에 그 로드를 한 걸 가지고 제가 뭔가 상황 판단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로드한 값을 봤더니 100이야.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작업은 거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다시 저장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100 곱하기 2니까 200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로드 링크드는 그 PTR이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바로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스토어 컨디셔널은 포인터가 아무 포인터에 접근하고 있는, 그러니까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영역에 아무도 접근이 되지 않았으면 아까 마지막으로 로드 링크드가 그 PTR에 있는 값을 읽어온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PTR을 밸류라고 하는 걸로 세팅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카스랑 비슷해요. 내가 지금 접근하고자 하는 메모리 주소, 그 다음에 밸류 값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읽어온 게 뭐 expected value 같은 게 되는 거겠죠. expected value 카스에서는. 그래서 그게 맞으면 밸류를 세팅을 하고 1을 리턴을 하는 거고요. 이게 틀리면 그냥 0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카스 오퍼레이션을 두 가지의 인스트럭션으로 나눠 놓은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더 스토어 컨디셔널은 저 스토어 컨디셔널 지금 요거죠. 이거는 뭔가 내가 지금 로드 링크드를 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읽어왔는데 그 사이에 뭔가 변경이 된, 그래서 인터미턴트 스토어 같은 게 이제 생겼다. 그러면은 스토어 컨디션은 이게 없으면 성공을 하는 거고요. 있으면 페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스토어 컨디셔널은 석세스인 경우에는 1을 리턴을 해주고 실제 그 포인터의 밸류도 바뀌어 있고, 페일인 경우에는 그 포인터에 있는 값 자체도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내가 체크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0이 리턴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배우긴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카스 오퍼레이션을 좀 많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로드 링크드하고 스토어 컨디셔널로 락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예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보호를 이제 해줘야 되는 그 데이터는 이 플래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락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이 락이 갖고 있는 플래그의 주소값을 읽어옵니다. 주소값을 주고 거기에 있는 값을 읽어오도록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읽어왔는데 걔가 1이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사용 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플래그를 잡고 1로 세팅을 해놨다는 거니까 나는 계속 이제 그 while문을 돌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빠져나가요? 얘가 0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빠져나가죠. 그럼 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로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0이라고 한다던데? 뭐 이러면서 내가 1로 세팅을 할래 라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이에 다른 애가 와가지고 이거를 플래그를 원래 0이었는데 1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친구는 여기에서 신나게 아까 0이었을 테니까 이거를 뭐 1로 바꿔보자 이렇게 뭐 하고 1이었으면 나는 이제 뭐 진행을 해야지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여기에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어서 값을 변경시킬 수도 있잖아요. 뭐 이거를 뭐 2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두 개의 인스트럭션 사이에는 어떠한 내가 읽고 나서 그거를 바탕으로 뭔가 스토어 컨디셔너로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어떤 인터럽트가 걸려서 다른 게 실행이 되면은 이 가정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스테이트와 변경하고 싶은 스테이트 간에 갭이 생기면서 인컨시스턴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여러분들 막 코딩 인터뷰 시험 보는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막 긴 여러 줄의 코드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는 5어가 있으니까 이제 뭐 얘가 false인 경우에만 이걸 뭐 실행을 한다거나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CPU에서 이제 락이라고 하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 인스트럭션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까지 지금 배우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fetch and add입니다. fetch and add는 이게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제 더 할 일이 많아요. 사실 이 fetch and add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일단은 락을 구현할 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fetch and add의 인스트럭션 자체는 어떤 밸류를 아토믹하게 이제 증가를 시키는데 특정 주소에 있는 올드 밸류를 리턴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메모리 주소 값을 받아옵니다. 그러면은 이 PTR에는 실제 어떤 데이터가 적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와요. 그래서 올드 이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은 올드에다가 플러스 1만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올드를 이제 리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잠깐만.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락을 만들 수도 있고 뭔가 성능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뭐 더 엔지니어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fetch and add는 이게 뭔가 락을 만들 때도 쓰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카운터 변수 있잖아요. 얘는 결국에 지금 있는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내가 거기다 플러스 1이나 플러스 이만큼 한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락을 또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오버헤드가 크니까 아싸리 아예 그냥 fetch and add라고 하는 인스트럭션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얼마든지 활용해서 락을 구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정말 뭐 카운트 변수만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이면 이 인스트럭션을 다 그냥 각자 필요한 곳에다가 쓸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드웨어 인스트럭션은 이게 사실 fetch and add 가지고 티켓 락 같은 거를 구현할 수 있어요. 티켓 락은 뭐냐면 여러분들 은행에 가시면은 번호표 뽑는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번호표를 딱 뽑으시면 어떻게 되죠? 거기 숫자가 있죠. 그래서 지금 락을 딱 잡는 순간에 이 친구들한테 뭐를 이제 주는 거냐면 락을 잡는 순간에 fetch and add를 해요. 그러면은 이 락은 티켓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티켓이 약간 번호표 같은 거죠. 내가 받을 번호표. 네.
이 번호표의 값을 하나 증가를 시킵니다. 네. 증가를 시키면 이 fetch and add의 리턴 밸류로는 지금 현재 이 티켓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리턴을 해주죠. 이 티켓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뭔가 프로세스들이 받은 번호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노토니컬리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일씩 이렇게 증가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컸던 뭐 순서가 다시 작아지거나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그냥 계속 증가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리턴 밸류로 받았을 때 마이 턴이 내가 지금 잡은 그 락의 턴이 아니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고, 턴은 언제서 바꿔주냐면 턴은 네, 턴은 이제 초기화할 때 바꿔준 거고요. 지금 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들어가야 되는 애의 다음 번호를 내가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락을 잡고 나서 나올 때 이 턴에 있는 값을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락의 턴을 하나씩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호표를 예를 들어서 뭐 9번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한 3번이 실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라인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이 실행하던 애가 끝나고 나면 이 번호표를 뭘로 바꿔줘요? 4로 번호를 바꿔주고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while문을 돌고 있던 애가 4번 애가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티켓을 나눠주는 방식, 번호표를 나눠줘서 뭔가 차례차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티켓 락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fetch and add를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티켓 락은 그냥 스핀 락, 일반적인 스핀 락 대비를 이제 보시면은 먼저 내가 티켓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차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번호표를 받고 내 차례가 그 전광판에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이거는 어쨌든 번호표를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나에게 차례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든 스레드들에 대해서 프로그레스를 인슈얼하는 그런 페어니스가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